대우조선의 고용 구조가 어떠한지 그로부터 어떤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우조선 해양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21년 기준으로 하면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정규직이 8,500명 그리고 비정규직이 11,5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정규직이 35% 정도가 감소한 숫자고요. 3만 5천 명에 이르던 하청 노동자는 70%가 감소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된 이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선업에 왜 이렇게 사내 하청이 많으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조선업의 사내 하청이 좀 확산된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업의 경기가 좋아진 2000년대에 원청보다 사내하청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때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체 20% 수준이었던 사내하청이 2002년도에 들어와서는 전체 50%로 증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때 하청의 확대가 회사 측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규직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08년도 이제 조선업종은 굉장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는데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조선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2009년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은 주로 중소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거였고요. 이 중소조선소들이 대거 이제 폐업을 하거나 무너지면서 많은 인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이때 이제 대형 조선소들이 해양 플랜트에 뛰어들면서 이 구조조정된 인력이 대형 조선소의 플랜트 인력, 하청 노동자로 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때 들어온 노동자들은 물량팀의 형태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었을 때 조선산업의 위기에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을 때 이 고용조정의 형태를 보면 노동자들이 고용 형태, 노동자비 있느냐 없느냐, 성별, 근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하청 물량팀이 먼저 해고가 됐고 그리고 사내하청 동공이 그 다음에 해고되고 사무기술직 여성이 그 다음에 해고되고 그 이후에는 사무기술직 남성 마지막으로 직영 생산직이 이제 해고되는 그런 순차적 고용 조정이 있었고요. 결국 이것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주 물량 감소나 해양 플랜트에서의 저가 수주 경쟁이라든가 기술 역량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그게 지금의 상황을 낳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업의 하청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고 전국 건설 현장이나 플랜트 현장으로 많이 떠나갔고 남아있던 노동자들도 임금이 삭감되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조선소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인데요. 조선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주를 받으면 그 발주받은 수주를 하면 그 수주한 물량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이제 배를 완성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 대우조선 해양 안에는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원청 직용 노동자,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 그리고 사회 인력, 흔히 이제 아웃소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청은 이제 정규직을 말하는 거고 100여 개의 사내하청 업체가 있는데 그 사내하청 업체에서도 무기계약직인 본공, 단기계약으로 일하는 일당공, 그리고 급하게 이제 물량에 따라서 일을 하는 물량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아주 급하게 웃돈을 얹어서 이제 긴급하게 투입하는 돌관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는 22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지금 노동자들이 복잡하게 일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구조는 또 재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중충적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원하청관 도급계약서에는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소 현장에는 물량팀,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편법적인 재하도급 구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하청 본공이라고 얘기하는 1차 하청의 경우에도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20에서 25%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즉 본공이라고 얘기했던 사내하청 업체조차도 이 무기계약직의 자리를 단기계약직인 일당공으로 채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그리고 고용 형태가 점차로 안 좋아지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용 형태가 다 다른데 맡고 있는 공정과 업무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 공정 안에 원청, 사내하청 업체의 본공, 일당공, 물량팀이 다 섞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에서 동일한 비율로 섞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위험한 업무는 하청 비율이 높고 어렵고 위험해서 하청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또 하청 중에서도 물량팀이나 돌반팀이나 인력팀 등 2, 3차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즉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일수록 하청에게로 업무가 점점 넘어가고 이런 중충적 하도급 구조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이 물량팀 혹은 파견업체, 인력업체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청업체들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내하청 업체들은 실체를 가진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2년, 길어야 10년을 넘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업체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이미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일상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것이 파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사내하청 업체는 원청과 업무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급계약이라기보다는 이 하청업체들이 다 원청의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인력 투입 어떻게 합니다 라고 원청에 보고하고 그리고 작업 지시도 실제로는 원청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회의라는 회의 진행이라든가 작업 허가서를 원청이 낸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원청의 작업 지시에 따라서 하청업체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독립적인 사업을 할 역량이 되지 않고 원청의 작업 공간에서 일을 하고 원청의 기계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 하청업체들이 인력을 파견하고 중간 착취를 함으로써 사실은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원청의 기성금이 그대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되는 이런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조선업에 비해서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곳과 달리 산업은행의 관리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2022년에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보유하고 있고 연결대상 자회사로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와 영업정책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게 산업은행이라는 뜻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그래서 임금을 요구하려면 하청업체들은 단지 기성금에서 임금을 떼서 줄 뿐이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권리가 없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대우조선해양은 또 마찬가지로 기성금을 올리려고 해도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복잡한 고용구조 자체가 지금의 노사 간 교섭이 길어지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선업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이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우조선해양도 한편으로는 사내하청을 늘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합자금, 상여금, 휴가비 이런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내하청 업체들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서 준 내부 인력화, 나름대로 자신의 내부 인력화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도 매우 강하게 해왔던 거죠. 숙련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저가수주 경쟁 과정에서 하청 본공을 대부분 일당공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조선업의 위기에서 물량팀뿐만 아니라 본공들도 대량으로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면 조선업이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하여 실제로 숙련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있고 결국 일자리를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올해 4월 산업부가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서 조선 분야의 이제 용접공이나 도장공의 비자의 쿼터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주 인력을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조건과 상태는 개선하지 않고 더 열악한 일자리를 채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아마도 조합원께서 현재의 노동조건과 불평등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료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 조선소 안에 누구는 월급제, 누구는 뭐 그 1급제, 누구는 시급, 누구는 직시급, 누구는 물량팀, 누구는 일당.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고용 형태가 모두 다르고 임금 체계가 모두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면서 사실상 임금 체계라고 할 것도 없이 하청업체의 편의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주거나 덜 주는 일들도 발생하는 거고요. 합리적인 임금 구조를 갖기 어려운 이런 기형적인 고용 구조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폐업 굉장히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선소 위기가 닥치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는 이 폐업한 업체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4대 보험 납부를 유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업체들이 4대 보험 납부를 유예해놓고 업체를 폐업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색내기를 하면서 조선업 쪽을 지원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피해는 남몰라라 한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이런 과정들이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굉장한 불평등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임금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노동 조건으로 얼마나 불평등하게 일해왔는지는 제대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기자분들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임금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얼마나 구조적인 불평등과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해왔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활용이 되면서 이주 노동자의 돈을 떼어먹거나 사업장 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빙자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특히 아파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이게 블랙리스트가 돼서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이 산재가 대규모로 은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의 2배가 넘는데 사고제는 원청이 더 20%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은폐하기 어려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하청 노동자 10명, 원청 1명, 무려 10배에 이를 정도로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산재에 대한 은폐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임금에 대한 임단협 교섭 투쟁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평등과 심각한 노동 조건을 감내하면서 노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